종놈 하나가 양반 행세를 하다가 하마터면 남의 집 사위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담이 성사되었다면 그 종은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대체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흘러갔을까요? 경상도 어느 고을 몰락한 양반 최진사가 몸져 누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고을 유생들이 모두 모이는 향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향회는 그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일수록 이런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마지막 남은 체면이었고 불참은 곧 그 집안이 완전히 끝났다는 소문으로 번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어지럼증이 몰려와 도무지 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제 사회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미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신분과 정직, 욕심과 양심의 문제를 생생하게 되살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신분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쉽게 시작되고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그저 자리 하나만 지키면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혼사 문제로 번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 누가 나타나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사는 결국 몸을 일으키는 대신 마당을 쓸고 있던 종 갑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갑돌이는 이 집에서 나고 자라 최진사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온 20살 청년이었습니다. 우직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성실해서 최진사도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종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갑돌이의 손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갑돌아, 오늘 향해에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잠시만 내 행세를 해다오. 그저 뒷자리에 앉아 자리만 지키다 오면 될 일이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야. 갑돌이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날이 소인이 어찌 그런 자리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날이 되까지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습니다. 발각될 일 없다. 유생들도 다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니 그저 도포만 걸치고 앉아있으면 그만이다. 결국 갑돌이는 얼결에 주인의 낡은 도포를 걸치고 갓을 눌러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도포 자락이 발에 걸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고 각근을 고쳐 매는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향회가 열리는 서원 마당에 다다랐을 때 갑돌이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이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원 마당에 들어선 갑돌이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유생들이 하는 대로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흘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계획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몇몇은 그를 흘끗 보고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향회에는 이웃 고을에서 온 부유한 한대감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대감은 슬하에 홍기찬 딸을 두고 있었는데 마땅한 사윗감을 찾기 위해 여러 고을의 향회를 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유독 들어온 것이 바로 뒷자리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갑돌이였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서로 학문을 논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지만 갑돌이는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대감의 눈에는 이것이 오히려 남다른 인상으로 비쳤습니다. 저 젊은이는 다른 자들과 달리 경솔하게 나서지 않는군. 말이 적고 신중한 것을 보니 필시 속이 깊은 인물일 것이다. 한대감은 향해가 끝난 뒤 사람을 시켜 갑돌이 곁으로 다가가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댁 자제이신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갑돌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얼결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댁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대감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 최진사댁 도령이셨구려. 내 마침 좋은 인연을 찾고 있던 참인데 혹 우리 여식과 혼사를 논해볼 뜻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소? 갑돌이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한대감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자신만만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내 조만간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겠소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돌이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도포 자락을 움켜쥔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머릿속은 온통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최진사에게 자초지종을 고하면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갑돌이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갑돌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최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고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향해에서 한대감이라는 분이 소인을 나리댁 도령으로 알고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한대감이라 하면 이웃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아니더냐? 갑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오해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날이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얼굴빛은 점점 다른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한참을 골몰하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대감이라면 재물이 넘쳐나는 집안이 아니냐.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그 댁과 혼사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닐 터인데. 갑돌이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날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나리의 아들이 아니라 종놈이 아닙니까? 최진사는 갑돌이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만 더 시치미를 떼자꾸나. 혼담이 무르익어 예물이라도 오가면 그 재물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준다면 내 후하게 보답하마. 갑돌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의 욕심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발하고 싶었지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이러다 정말 혼례까지 치러야 하는 처지에 몰리면 어찌합니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최진사는 애써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대감 댁에서는 정말로 매파를 보내왔습니다. 혼담은 갑돌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착착 진행되어 갔고 그는 하루하루 발만 동동 구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갑돌이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 고을 장터에는
낯선 장돌뱅이 하나가 흘러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장돌뱅이는 며칠째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댁의 혼담 소문은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장돌뱅이는 우연히 주막에서 그 사정을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최진사댁 도령이 부잣집 사위가 된다더라는 소문 속에서 그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색을 감지했습니다. 사실 이 장돌뱅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신분을 감춘 채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의 억울함과 관리들의 부정을 살피고 있었고 이번에도 예사롭지 않은 낌새를 느끼고 슬쩍 최진사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박문수는 최진사댁 마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 갑돌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이댁 도령이신가 본데 혼사가 곧 있으시다지요? 갑돌이는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어색한 몸짓과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은 박문수는 조용히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대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 혼사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듯하오. 내게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장돌뱅이가 아니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신분패를 살짝 내보였습니다. 갑돌이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갑돌이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사정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습니다. 향해에서의 오해, 최진사의 욕심, 밀려오는 혼담, 그리고 자신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까지. 박문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말했습니다. 혼인은 사람을 속여 맺을 일이 아니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그대와 한 대감의 여식일 것이오.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 주겠소. 박문수는 곧장 한 대감을 찾아가 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어조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갑돌이가 실은 최진사댁의 종이라는 사실, 향회에서의 오해로 혼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몰락한 양반의 그릇된 욕심이 이 모든 일을 여기까지 키워왔다는 사실까지. 한대감은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며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감히 종놈 따위가 내 여식과 혼담을 논했단 말이오. 하지만 박문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노여움을 거두시고 한 가지만 헤아려 주십시오. 저 청년은 스스로 이 거짓을 꾸민 것이 아니라 주인의 강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린 처지였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사실을 밝힌 것은 그의 정직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대감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노여움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저 청년을 탓할 일만은 아니로군. 오히려 이 지경까지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재물을 탐한 최진사의 잘못이 크지 않겠소. 한대감은 갑돌이를 다시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진실을 말해준 그 마음이 오히려 갸륵하구나. 그리고는 갑돌이가 본래의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그릇된 욕심이 낱낱이 드러나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최진사를 향해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몰락한 처지를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사람을 속이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최진사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돌이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남의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포를 벗고 다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 어깨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잠시 빌려 입었던 남의 신분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그는 온몸으로 깨달은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분을 속이려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혼담 소동과 그 얽힌 실타래를 정직함으로 풀어낸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소한 거짓 하나가 욕심과 만나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사람을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갑돌이의 처지에 공감이 되셨다면, 혹은 몰락한 최진사의 흔들리는 마음이 남일 같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선의 숨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암행어사 박문수의 미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